자, 75번을 이제 보실까요? 75번. 지문은 지금 이제 75번, 76번, 78번. 그래서 문항은 3개, 75번하고 75번, 76번하고 78, 7번은 좀 건너뛰고 78번에서 이렇게 3개 문항에서 75번부터 해서 5, 6, 7, 8의 3개 문항 관련해서 일단 75번의 3개는 모두가 다 뭐에 관한 수질 검사. 그래서 이 3개는 관련해서 수질 검사와 관련한 부분의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75번은 뭐에 관한 수질 검사입니까? 봤을 때 75번에 신축된 저수지에 대한 청소 후에 실시되는 수질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70번에 신축이라고 일단 지문은 쪽에 신축, 75번이 현재 신축입니다. 신축. 자, 신축되는 경우에 따른 저수지 청소, 그 수질 검사 관한 부분들이고, 신축된 저수지에 대해서 청소. 여기는 그 신축이 된 경우도 저수지는 청소하지만, 신축이 되거나 또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해서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저수지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수지 청소라는 건 신축이 되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이 됐을 때 사용 전에 청소하는 부분까지 하나 하고요. 저수지 청소는 얼마의 주기로 청소합니까? 반기의 1회 이상에서 반기의 1회 이상에서 청소는 지금 이제 보면 크게 여기서 신축으로만 지금 지문을 주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축된 저수지라고 했을 때 지문에 신축된 저수지에 대해서 청소, 당연히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도 당연히 사용 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도법에 따른 반기의 1회 이상 주기대로 청소하면 돼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따라 청소를 하든 간에 규정은 모두 동의. 75번의 규정에 따라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문은 그럼 일단 세 가지 어느 경우든 간에 저수지 청소를 했을 때 1, 2, 3에 따른 항목별에 따른 기준치 이하가 되는데 1번은 리터당 0.1 이하, 0.1 이상 4.0 이하가 되는 건 뭘 말하는 게 이게 잔류염소죠. 그래서 1번은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 2번에 5.8에서 8.5 이하, 그 다음 3번에 탁도입니다. 탁도는 0.5 NTU 이하. 그래서 청소 후 실시되는 수질 검사는 총 3가지 항목에 따른 기준치 해서 항목별에 따른 기준치 꼭 하나 확인하시고, 76번입니다. 76번은 여기는 76번 같은 경우는 저수조에서 필요 계속 급수전까지 급수관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데 그 급수관에 대한 일반 검사 중에 수질 검사 항목인데 현재 76번에 1번의 탁도부터 해서 마지막 아이언까지 7개 항목에 따른 기준치가 나와 있듯이 여기는 보면 여기 76번 급수관 수질 검사에 대한 기억에 탁도는 1NTU죠. 그래서 1NTU 이하에서 1, 2 그리고 4번의 철은 0.3을 아이언은 3을 해서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탁도부터 해서 마지막 7번 아이언까지 좀 정리했었고요. 78번 저수조 수질 검사 항목. 마지막 78번, 마지막은 아니고 78번이 저수조 수질 검사 항목, 수질 검사는 여기는 이 수도법상의 그 항목만 언급하고 지금 보신 대로 75번하고 76번은 모두가 다 그 항목별에 대한 기준치를 법상에 정리하고 있는데 이 저수지 수질 검사에 관한 것은 그 항목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만 살펴본다면 수질 검사 항목은 탁도부터 해서 대장균까지 하나가 빠진 게 뭐가 빠져? 여기가 잔류염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를 넣어서 탁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하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분원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 공인기관의 수질 검사를 맡깁니다가 78번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79번 중간에 건너 77번 한번 가볼게요. 77번. 자, 77번에 이제 가보시면 지문에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 이제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시오라고 이제 해서 77번에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77번에 보시면 소유자 등 일반 검사 결과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칠에 따른 전문 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뭐 등한 데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77번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급수관 77번에 보시면 필요계에서까지 보는 이 급수관에 대한 검사는 무슨 검사가 있냐면 일단 일반 검사래요. 일반 검사를 하고 일반 검사를 했더니 무슨 일반 검사 했더니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일반 검사를 끝나는 게 두 번째 무슨 검사를 합니까? 전문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긴 지금 보시면 지금 77번은 뭘 말하고 있냐면 급수관에 대해 일반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무슨 검사로 넘어갑니까? 전문 검사로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서 77번 물어본 것은 이 사유. 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일반 검사에서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까? 라는 그 사유 관련 두 가지를 주고서 문제 77번을 꾸려본 건데 일단 좀 보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다시 처음부터 가보면 일반 검사 결과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밑에 있는 1번에 가보니까 일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 위에 좀 전에 76번에 7개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을 니은의 연속 초과했다는 것은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에 1번, 2번 일반 검사 항목 중 납고리 또는 디귿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디귿은 아연입니다. 아연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것에서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검사 기준을 초과했다면 그때는 무슨 검사에서 일반 검사에서 전문 검사 넘어가는 사유 두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하고 디귿 지문에 따른 숫자 용어를 먼저 정리했었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면 전문검사라고 급수관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기억만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뭐더라? 새 급수관으로 교체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용어 그 중에 보면 기억에 들어가는 갱생입니다. 갱생이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은 요 배관, 이 급수관이나 배관 뭐 측면을 잠깐 봤을 때 이게 이제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급수관의 찌꺼기, 급수관의 이와 스케일 등에 달라붙은 찌꺼기 등에 달라붙었던 어떻게 이 찌꺼기 등에 달라붙은 이 배관을 찌꺼기를 제거한 이걸 뭐 세척이죠, 세척. 찌꺼기를 제거한 걸 세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척을 했어요. 세척을 하고 세척을 이제 급수관 내에 두는 이 찌꺼기들은 제거했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세척하고 나서 이 배관 내 이 코팅 작업, 이 배관에 코팅 작업을 해서요. 코팅 작업을 해서 찌꺼기에 대한 잘 끼지 않도록 이 코팅까지 세척을 마치고 나서 배관 내 코팅까지 해주는 이 작업을 이거를 갱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갱생만으로 안 되면 그때는 뭐예요? 관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 하고 숫자 확인해서 77번 좀 정리 받고요. 78번 건너 79번. 79번은 지금 유체 흐름에 있어서 유속, 유랑을 각각 VQ라고 할 때 광경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경을 구하는 식은 식 자체만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 광경을 구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현재 79번은 식, 여기는 그 계산 문제로 물어본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아니라 계산식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로 꾸려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식 자체는 어떻게 되겠다. 이게 이제 보면 루트 D는 보면 V5분의 4Q 나와 있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V는 유속, Q는 유량이죠. 그래서 식은 현재 그 79번 이 식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식으로 뭘 읽어볼 수 있죠. 이거를 1.13 곱하기 이거를 뭐로 유량을 유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식도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죠. 근데 실제 이제 보면 여기 계산식만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 물어본 것은 79번 요 계산식 자체는 현재 79번에 루트 V5분의 4Q라고 정리한 이 식으로 문제 물어보는 거고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이 뭐 식은 요 79번의 요 지문에 따른 식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 식으로 풀어도 관계없는 여러분이 여기도 마찬가지 VQ에 관한 그 단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단위란 건 여기 유량하고 유속의 단위 여기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세제곱미터 세크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유속은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여기는 V5에서 VQ 등가 여러분이 그 계산을 혹시
여기 계산은 두 개 똑같습니다. 두 개 똑같아서 이 지금 현 79번에 주어진 이 식으로 풀거나 이 식으로 풀어도 똑같이 계산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이 V하고 Q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위 이 Q하고 V를 뒀을 때 이 단위가 맞는가 확인하시고 단위에 맞게끔 변환해 넣은 것만 주의하시면 이 지금 79번의 식을 가지고도 풀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지금 여쭤본 계산 문제가 식 자체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79번 1번 식은 또 다른 식 하나 이 식도 있더라. 그래서 같이 봐두시고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자? 요 단위 요량하고 요속의 단위 정도만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죠. 부분들은. 자, 그 다음 80번. 자, 급수배관의 광경 결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는데 그래서 70번은 그 이론상으로 정립이 된 용어이긴 하지만 간단히 주관식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써셨을 때 급수배관의 광경 결정 방법에는 기고급수관의 광경에 의한 결정 방법, 관균등표에 의한 방법과 기역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그 광경에 관한 결정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마찰 저항 선도 또는 이거를 유량 선도. 그래서 마찰 저항 선도나 유량 선도는 같다는 의미도 알고 계실 분들에서 용어 한번 확인했던 거고요. 81번. 자, 급수 설비에서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특히 1, 2, 3번은 펌프 그 회전수 변화와 축동력과 양정과 유량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가를 여쭤본 것으로서 자, 일단 펌프 축동력은 회전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축동력은 뭐예요? 세제곱에 비례죠. 세제곱. 자, 그럼 양정은 제곱에 비례, 유량은 비례. 그래서 지금 축동력, 양정, 유량 관해서 세제곱, 제곱 비례. 그래서 지금 현재 1, 2, 3번은 꼭 기억하시고 이거를 수치화해서 물어보는 것까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회전수 변화와 축동력, 양정, 유량은 이건 지문으로서도 현재 진행으로 출제하고 있지만 또 이 관계를 수치화해서 물어본 것도 출제하기 때문에 여기는 양쪽 모두 다 지문 자체만을 주거나 또는 이걸 수치화해서 그 수치로 변화시켜서 관계를 비례 제곱, 세제곱을 물었을 때 한번 주의해 주시자 보죠. 그래서 81번에 1번. 자, 4번, 5번은 그 펌프 운전 형태에 따라 직렬 운전과 병렬 운전 시 양정과 유량과의 관계를 물어본 지문으로서 4번입니다. 동일 특성을 갖는 펌프를 직렬 운전하면 뭐예요? 양정은 2배로, 병렬 운전하면 뭐예요? 유량은 2배로.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양정 유량이 모두 2배로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질상은 어떻게 해야 돼? 이론상은 2배가 될 수 있지만 실질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실질 2배는 되지 않죠. 일단 이론상으로 했을 때는 2배로 증가한다.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건 뭘 구분하셔야 돼요? 직렬 운전을 했을 때 뭐가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양정이. 병렬 운전하면 뭐가 2배로 증가합니까? 유량이. 그러니까 양정 유량의 위치가 바뀌면 틀린다. 그래서 시험은 이 두 개를 병렬하고 직렬 운전을 줬을 때 양정과 유량의 관계를 현 지문 4, 5번은 맞게 줬지만 이걸 서로 위치를 바꾸면 지문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또 물어보는 지문에서 81번도 역시 마치 현재 진행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 이론 4, 5번도 꼭 정리하시고 82번. 자, 원심식 펌프입니다. 원심식 펌프. 자, 원심식 펌프로서 회전차 주위에 가이드밴. 회전차는 임펠러는 지금 현재 회전차로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전차 위에 뭘 가지고 있다? 가이드밴을 가지고 있는 펌프는 해서 지금 보시면 그 82번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원심식 펌프 종류는 일단 2번하고 4번 터빈 펌프하고 볼류트 펌프를 원심식 펌프 중에 하나로 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문은 이번에 지금 터빈 펌프, 이번에 터빈 펌프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볼류트. 터빈 펌프는 여기는 고양정에 사용합니다. 고양정에 사용하고 볼류트는 여기는 저양정에 사용하죠. 저양정에. 자, 그러면 터빈 펌프를 고양정에 사용할 수 있고 볼류트를 저양정에 사용되는데
그러면 터빈을 왜 고양정에 쓸 수 있고 볼류트는 저양정에 쓸 수밖에 없는지 이유는 지금 현재 물어봤던 게 회전차 임펠러 주위에 뭐가 있다? 가이드베인에서 질문을 보면 현재 여기는 가이드베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이드베인 이걸 다시 가이드베인 때 이거를 안내날개입니다. 그래서 안내날개란 표현하고 가이드베인 같이 표현하고요. 질문은 가이드베인을 주고도 물어보지만 이거를 또 안내날개를 주고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이드베인 또는 뭐랑 동일하지? 가이드베인은 안내날개랑 동일하다고는 좀 기억하세요, 부분들은. 자, 이건 이렇게 봐요. 일단 여기는 회전차, 즉 임펠러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 이게 케이싱이 있다면 케이싱이 있다고 하면 자, 임펠러가 또 이가 돌아서 밑에 올라오는 이 물을 이 임펠러가 돌아서 물을 이쪽 방향에 끌어서 올려주는 게 맞는데 이 회전차만을 가지고 물을 이쪽 밑에서 끌어올려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게 올라가는 물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쪽 방향 분산돼서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현재 그럼 이게 이 볼류트 펌프는 이게 지금 이게 임펠러거든요. 일단 요건 나눠 본다면 회전차는 둘 다 있어요. 여기서 임펠러죠. 그래서 임펠러 회전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볼류트 펌프는 이렇게 돼서 이 임펠러 하나만 있다 보니 물을 끌어올리는 방향 어느 한 일정에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 그런데 터빈은 이 회전차 중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회전차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뭐가 더 있다는 거죠? 안내날개 가이드벤 하나가 더 있어요. 가지고 이게 하나가 더 있어서 뭐 하더라? 이게 외부 케이싱은 똑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물을 밑에서 끌어올려서 물을 끌어서 이거를 어느 한 방향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게 지속적으로 일정 방향 물을 끌어올리는 게 뭐보다 낫습니까? 볼류트 펌프는 이 회전차 하나만 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회전차 바깥으로 이어가지고 가이드벤이 있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밀어올리는 힘은 어디가 당연히 더 높아요? 이 가이드벤을 갖고 있는 뭐가 터빈 펌프가 훨씬 높죠. 그래서 질문은 여기 그럼 이 중에 이 회전차나 동의에 다 갖고 있죠. 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이드벤 또는 가이드벤도 아니라 어디는 터빈 펌프는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볼류트 펌프는 없다 보니 당연히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뭐가 더 높아요? 지금 터빈 펌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여기는 고양제 끌어올 수 있는 반면 여기는 물을 끌어올리게 하면 물이 이쪽 방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쪽 방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니까 높은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 없는 저양정에 저가바다라 그래서 명칭은 가이드베인 유형에 따라서 저고로 나눠 갈 수 있는데 82번 물어본 건 지금 보시면 2번에 터빈 펌프 찾는 거고요. 명칭은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를 이거 또는 안내를 표현한다는 것 정도에서 하나 확인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83번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질문 일단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1번, 2번은 그 관에 관한 구배에서 상향 공급 방식은 급탕 수평적으로는 앞올림 구배, 복귀관은 앞내림. 하향 공급 방식 급탕 수평주간 복귀관 앞내림. 앞내림, 앞올림은 선상향, 앞내림은 선하향.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선상향, 선하향으로 나와도 큰 무리는 없겠더라. 1번, 2번, 3번, 4번. 자,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과 비교하여 열 효율은 좋지만 그래서 직접하고 간접 가열식을 비교했을 때 중앙식 중에서 직접 가열식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열 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일러에 공급되는 냉수로 인해 보일러 본체에 불균등한 신축 아무래도 직접 가열식은 연료율이 좋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급탕 계속해서 뽑아 쓰는 만큼의 새로운 냉수가 어디로 공급됩니까?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로 새로운 냉수가 계속 공급되다 보니 보일러 내부에 냉수 온수가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늘고주는 신축이 불균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체에 불균등한 신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신축이 되면 결국 보일러 수명도 짧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 자, 스팀 사일렌스는 가스 순간 온수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까? 아니죠. 스팀 사일렌스 어디예요?
자, 개별식 흡탕 방식 중에 뭐죠? 여기는 기수혼합식이죠. 기수혼합식. 그래서 명칭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 스팀 사일렌서 쓰는 것은 뭐 나올 가능성 거의 낮습니다. 이제 개별식 중에 이 스팀 사일렌스는 어디에 연결시킬 거냐? 여기는 기수혼합식 하나 확인해서 본다면 개별식 중에 명칭을 갖고 물어본 것은 기수혼합식 관련 스팀 사일렌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서모스탯. 서모스탯 하나 기억합. 서모스탯. 그러면 서모스탯은 개별식 중에 뭐랑 또 이걸 연결해서 봐요. 서모스탯은 여기는 저탕형 탕비기 있죠. 그래서 저탕형 탕비기 내에 온도 조절하는 센서가 뭐가 있다? 서모스탯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온도, 예를 들어서 온도를 뭐 92도라고 맞춰놔서 92도라고 맞춰놔서 어떻게 돼요? 이 저탕 그 탱크의 온도가 92도 이하로 떨어지면 뭐가? 서모스탯이 그 온도를 감지해서 어디에가 뭐 예를 들어서 가스든 전기든 가열 장치 신호를 주게 되면 가열 장치 다시 가열이 돼서 온도를 몇 도로 95도. 95도로 다시 온도가 올라오면 다시 서모스탯이 감지해서 가열 장치의 수도 가열 장치 돌아가세요. 떨어졌으니까 됐네요. 수도에서 이 센서인 서모스탯에 대해서 그 저탕형 탕비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그래서 명칭은 개별식은 두 가지. 방금 봤던 기수혼합식 스팀 사일렌스하고 그다음에 저탕형 탕비기 서모스탯이다 해서 두 개 명칭 정도는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5번 X. 자, 84번. 84번이 그 밑에 84번은 뭐 자기 사이펀 작용에서부터 관성 작용까지 총 6가지 봉수 파괴 원인 중에 보시면 지문은 일단 그 지문 중에 배수 수직관을 흘러내려간 다량의 배수 외에 배수 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기구 봉수가 파괴되었을 때 이에 대한 원인과 관계가 깊은 것을 모르는 것은 즉 배수 수직관 근처에 설치된 위생기구에서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원인이 있더라. 그 현상은 기술된 6가지 봉수 파괴 원인 중에 어떤 현상에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 거죠. 그래서 84번은 그 중에 니은번의 분출작용하고 리을의 흡출작용도 이걸로 흡인작용이라고 그래서 니은의 분출작용하고 흡인작용이 배수 수직관하고 배수입관하고 바로 근접한 수평지관에 설치된 위생기구 쪽에서 봉수가 파괴되기 쉬운 현상을 말하더라. 그래서 84번은 니은번하고 니을번 찾으시면 되겠죠. 85번. 배수 계통에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원인 중에 액체 응집력과 액체와 고체 사이에 부착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즉 그럼 일단 85번에 주어진 건 뭘 여러분 찾는 걸 여쭤봤냐면 봉수 파괴 현상에 관한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놓은 건데 이 원인에 해당되는 현상에 관한 것은 기술되는 원인 중에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 해당이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85번은 동그라미 2번 모세관 현상이죠. 모세관 현상은 뭐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이 뭐 이 표현만 들으면 어떤 표현 익숙하죠? 트랩의 유출구 쪽에 고형물이 걸려 있어서 그 고형물을 타고 봉수가 서서히 타고 내려가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 합니다라는 표현을 현재 원인 액체 응집력과 액체와 고체 사이의 부착력이란 이 표현을 좀 달리해서 여쭤본 것뿐이지 결국은 모세관 현상 유출구 쪽에 걸린 찌꺼기를 타고 봉수가 조금 흘러가면서 결국 없어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85번 나와 있고요. 86번. 자, 다음 중 배수 수평 주간에서 발생되는 현상. 여기는 배수관 중에 배수 수평 주간입니다. 주간에서 주간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로에 들어갈 영어를 물었습니다. 부분들. 근데 배수 수평 주간. 일단 한번 지문 한번 읽어보고 가보시죠. 자, 배수 수직 주간으로부터 배수 수평 주간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배수는 당연히 배수 수직 주간의 물이 수평 주간의 물이 빠져나가죠. 옮겨가는 경우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86번. 이게 배수 수직 주간의 물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가죠? 수평 주간으로 당연히 물이 방향을 틀어가죠. 그래서 이 수직 주간에서 수평 주간. 그러니까 이 배수가 여기 수직 주간에 흘러내려왔던 물이 어디로? 이 수평 주간으로 옮겨간다. 방향을 바꿔서 내려간다는 거죠.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는 여기 이 부분 여기가 굴곡 이 수직관의 수평과 연결된 이 부분이 굴곡부겠죠. 굴곡부에서 자 그러면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자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 수직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수평 주간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직관 위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 이게 수평에 가까운 수평주나 방향을 바뀌면 어떻게 돼요? 빨랐던 물의 유속이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질문은 자,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양가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럼 이 양가로에 들어갈 현상의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여기 방금 봤던 이 배수가 수직 주간을 흘러서 내려왔던 이 물이 뭐하더라? 수평도나 방향을 바꿔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갔던 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여기를 도달해서 빠져나가는데 또 다른 배수가 뒤에 내려올 수 있죠. 그럼 일단 요 배수가 여기 흘러가고 있는 빠져가는 중에 또 다른 배수가 내려와서 빨랐던 배수가 서서히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있는 중에 빠른 속도로 다른 배수가 내려와서 이 수평조로 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정체가 있어요? 이전에 지금 내려왔던 이 배수가 여기서 아직 이 수평 주간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흘러내리는 배수가 이 굴곡부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 굴곡부에 내려왔던 이 배수 방향을 틀었다고요. 방향을 틀었다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물이 없으면 그 문제가 지나갈 수 있는 앞에 있는 이 배수가 앞에 정체하고 있어요. 정체하고 있다면 이 뒤에 흘러내린 물의 속도가 방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바뀌면서 이게 이 물이 이 부분에 일정 구간까지 소용돌이 치면 현상. 소용돌이 치면서 앞에 있는 배수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유속이 이렇게 일정하게 유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 굴곡 부분에서 일정한 유속으로 해서 빠져나가기 전까지 이와 같은 현상에서 이와 같은 이 배관에 이와 같이 파동을 치는 현상의 발생 이거를 현재 주어지는 문항에서 2번에 이거를 수력 도약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지문 현재 찾는 것은 수력 도약 현상을 찾는 부분이고 이거를 도수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표현은 같은 표현을 하면 두 개 다 기억하셔서 수력 도약 현상 별도로 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해서 86번에서는 그 수력 도약 현상을 찾는 부분 나와 있고요. 87번. 87번 종국 유속과 관계 있는 배관은 87번입니다. 87번은 지금 보면 여기는 무슨 유속이냐면 종국 유속입니다. 종국 유속. 자, 종국 유속과 관계가 있는 배관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보시면 질문은 그 동그라미에서 배수 수직 주간 3번이 맞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자, 여기도 방금 전에 잠깐 봤었지만 이 수직 주간이 수직 주간만 배수 수직 주간 뭐죠? 배수 수직 주간은 이 관이 물이 출발해서 어디래요? 위에서 물이 출발해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력 가속도의 속도가 빨라지죠. 그럼 이 흘러가는 배수가 출발해서 그 속도가 빨리 내려가는 이 속도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종국 요속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종국 요속이라는 것은 흘러간 배수가 여기 수직관을 통해 내려갈 때 위에서 아래로 가던 물의 속도가 빨라지긴 하는데 이 배수가 내려가면서 관내벽에 이 내벽과 마찰을 일으키면 내려가지고 부분들에서 이렇게 내려간 이 물의 배수가 관내벽 이와 같이 내벽과 마찰을 일으키면 내려가기도 하고 또 관내 공기에 있는 이 공기의 저항에서 빠른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아니하고 이런 내벽의 마찰이나 이런 공기 등의 저항에 의해서 속도가 무한정 빨라진 게 아니라 일정 지점에 가게 되면 이 속도가 일정한 유속을 유지하도록 해서 이게 종국 유속이란 것은 이러한 원인들의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지 아니하고 일정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 물의 속도가 일정한 유속을 갖는 그걸 이걸 종국 유속이라고 그러고 종국 유속은 이 배수 관중에 무슨 배관에 발생하는데 이게 배수 수직 주관에서 좀 전에 수력도에 관해서 무슨 관에 발생하면 이게 배수 수평 주관에서 발생합니다라고 해서 현재 87번은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배수 수평 주간이 맞죠. 부분들이.
그래서 86번, 87번, 그리고 88번. 세정밸브식 대변기에 진공 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한 이유 또는 주된 이유는 뭔가요? 세정밸브식 대변기 이건 세정탱크가 따로 없이 뭐예요? 급수관하고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급수관에 이 세정밸브를 한번 누르고 놨을 때 일정 압이어서 일정량의 물이 급수관의 물이 이 지금 세정밸브식 대변기 오수를 쓸어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데 오수가 쓸러 내려가는 중에 물을 타고 어디로 급수관을 역류할 수 있죠. 그 역류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뭐겠다? 진공 브레이커가 설치되는 거죠. 그럼 오수가 역류해서 급수관으로 들어올려고 할 때 이 진공 브레이커가 뭐예요? 열려서 어떻게 돼요? 그 올라오는 물의 흐름을 끊어줌으로써 역류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88번은 가장 주된 중요한 또는 주된 이유를 하게 되면 급소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88번 좀 정리해 봐 주시고요. 89번. 규칙상 온돌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시라. 그래서 질문은 온수온돌에 관한 설치에 관한 지문에 관련해서 용어 하나, 그 다음에 수치 둘 관련해서 1번입니다. 1번에 기억에 들어갈 용어. 보일러 또는 그 밖 결론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뭘 말해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온수온돌입니다. 주의하시기 복사난방은 이거는 뭐더라? 온수온돌입니다. 온수온돌. 이론상으로 보시면 꼭 뭐랑 동일합니까? 지금은 복사난방하고 동일한 여기 현 지문에 들어갈 것은 온수온돌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번에 들어갈 용어 꼭 주의하실 때 여기는 온수온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이론상은 딱 뭐죠? 복사난방의 개념 여기는 규칙상이나 법령하고 같이 들어왔다면 온수온돌. 2번은 지금 열관류 저항 관련해서 층간하고 최하층 바닥을 주었을 때 최하층은 70% 이상이라는 지문을 줬고요. 층간 바닥이라고 단서를 줬었기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열관류 저항 수치값은 얼마? 여기는 60이 들어가야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의 높이 디그 센티미터 그 방수 처리 높이 규정을 물어본 거죠. 여기 들어갈 것은 여기는 10이죠. 10cm 이상 방수 처리하며 그래서 3번은 디귿의 방수 처리 높이 10cm도 확인하셔야 되지만 그 마지막 지문에 단열재에 방습 처리하는데 단열재 어느 부분에 방습 처리할 거냐? 단열재 무슨 부분인가요? 윗부분에 여기는 단열재 윗부분이라는 요 지문도 좀 기억해 주시기 부분에서 단열재 아래가 아니라 단열재 무슨 부분에? 윗부분에. 그래서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한다는 것에서 숫자는 여기서 물어봤던 거 10이라는 숫자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해서 지문의 세 번째 두 가지입니다. 윗부분이 하나, 그 다음 10cm에서 하나 해서 숫자 10 물어본 건 아니지만 단열재 윗부분에 방습 처리한다는 것까지 해서 정리를 좀 봐두실까요? 자, 90번. 90번은 이제 보시면 90번은 자, 규칙상 신축 공동택에 관한 내용에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 그래서 90번은 기계 또는 자연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될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건축 관련된 세대수하고 그리고 시간당 몇 회 이상의 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숫자 3개를 여쭤본 것으로서 자, 횟수는 지금 보시면 공동택이든 주상복합이든 시간당 몇 회 이상인가요? 0.5회죠. 그래서 기역은 0.5를 그리고 니은에 1번의 공동택이든 2번의 주상복합이든 간에 세대수를 주면 공이다 몇 세대가 되죠? 여기는 30세대 이상 공동택,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이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세대수는 1, 2 모두가 다 니은 디귿에 30이라는 숫자 들어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1번. 그 중에서 환기 설비 관련한 부분에 91번 잠깐 볼까요? 91번. 자, 91번에 보시면 규칙상 30세대 이상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인데 1번은 지금 수치가 아니라 지문이 있죠. 수치가 아닌 지문. 지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시한다. 그러면 법령상의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란 건 뭘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가로 딱 지문이죠.
환기 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 흡입구에서 세대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체적 풍량을 실내 총체적으로 나눈 환기 횟수를 뭐라 이거를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라 합니다. 해서 1번 하나 확인하고요. 2번은 필요 환기량 계산에 관한 동그라미 2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전격 풍량의 단계입니다. 전격 풍량의 단계는 환기 설비의 전격 풍량 몇 단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그 중에서 이 전격 풍량의 단계 중에 전격 풍량 그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을 신축 공동 세대를 시간당 몇 회 이상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은 교차오염 방지 관련 조치는 거리 1.5m를 뛰거나 또는 각도 몇 도 90도 이상에 되는 위치에 각도를 달리해서 흡입구와 배기구에 나오는 타강 공기가 다시 흡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교차오염을 막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마지막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에 이제 가시면 여기는 지금 열회성 환기장치에 관한 지문을 설명한 것으로서 요요 환기량의 표시 용량이 몇 퍼센트, 여기는 85%가 아니라 9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91번에 5번 잠깐 확인할 수 있는 거 볼까요? 자, 그 다음 92, 93. 여기 이제 보면 92번하고 93번인데 92, 93번 여기서 뭘 여쭤본 거냐면 92, 93번 여기서 여쭤본 것은 입자 포집률이에요. 입자 포집률을 물어본 건데, 자, 이 실내 나간 만큼의 공기가 여과기를 통해서 실내로 바깥 공기를 끌어들일 때 바깥 공기 중에 있는 오염원을 잡아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게 92, 93인데 여기서는 그 정리 여러분 대부분 92, 93은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한번 보죠. 92번 기계 환기설 입자 포집률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서 바깥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 공급 체계 또는 바깥 공기가 도입되는 공기 흡입구는 다음 항목의 요건은 모두 갖춘 공기 여과기 또는 집진기를 갖춘다고 해서 그 중에 동그라미 지문의 답번입니다. 여과기 경우 표준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기역으로 측정해서 니은 % 이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 지문에 92번은 기계 환기 설비 관련해서 계수법에서 몇 %? 계수법에서 60% 이상이라는 지문하고요. 자, 일단 93번으로 갑니다. 93번. 여기는 기계 환기 설비 관련된 입자 포집률 관련 계수법 60%를 물었고요. 자, 93번을 먼저 가죠. 93번은 지금 여기는 자연환기 설비 관련된 입자 포집률에 관한 지문인데 여기도 자연환기 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공기 여과기를 갖춘다고 해서 가번하고 나번 삼국산업표준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기역으로 측정해서 니은 % 이상일 것이라고 그러면 질량법으로 해서 70%, 여기는 질량법, 여기는 자연환기 설비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정리가 되셨을 걸로 보면 현 시점이면 현재 여러분들이 기계환기 설비는 계수법 60%하고 자연환기 설비는 질량법 70% 정리가 되셨을 건데 여기서 혹시 이걸로 문제를 만들 확률은 거의 높지만 근데 단서 하나 보죠. 92번에 그 밑에 이제 가시면 92번 관련해서 밑에 그 화살표 쪽에 밑에 91번 2번에 화살표 한번 보고 화살표 이 화살표를 한번 가서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기계환기 설비는 크게 세 가지요. 이 송풍기 플러스 송풍기 구조인 하나, 송풍기 플러스 배기구 구조 둘, 그리고 공기 흡입구 플러스 송풍기 셋. 그래서 세 가지 기계 환기 설비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92번의 그 밑에 화살표 그 세 가지 기계 환기 방식 중에 보면 바깥 공기가 도입되는 공기 흡입구 플러스 실내 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 그러니까 이 현재 여기 요걸 밑으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 구성이 어때 이 공기 흡입구 플러스 배기구,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가 구성된 환기 체계를 선택했을 때 이때 입자 포집률의 방법하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그러면 이와 같은 환기체계, 흡입구 플러스 배기구가 구성된 환기체계를 쓴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방법이 개수법 60이 아니죠.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그와 같은 결합되는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는 그때는 기계환기 설비의 공기여과 입자 포집에는 무슨 방법인가요? 질량법의 70%. 그러니까 꼭 단서를 주었을 때 지금 보신 대로 단서가 없으면 개수법 60%. 이와 같이 현재 이 환기체계 단서를 이와 같이 구성된 환기체계라고 단서를 좀 그때는 방법이 질량법, 자연환기 설비에 따른 질량법 90%로 요거 꼭 주의하세요.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은 한데 분명히 해당 관련 법령에서 이 개수법 입자 포짐을 정한 그 밑에 지문에 이와 같은 이 환기 체계를 갖춘 기계 환기 설비라면 질량법 70%라고 달아놓았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로만 나눌 게 아니라 현 이와 같은 단서에 따른 환기 설비 체계라고 주고서 입자 포짐을 물어볼 때는 질량법 70%입니다. 그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그럼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 일단 여러분이 개수법 60, 질량법 70으로 기본을 삼때 이 기계환기 설비에 관한 그 환기 체계가 이와 같은 환기 체계라고 한다고 주면 그때는 질량법 플러스 지금 질량법 플러스 70% 이상일 것이라는 거 꼭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자, 93번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 94번부터 나머지 질문 정리하겠습니다.